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게 그 부족해지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신다고 이제 근육 감소증 같은 거, 근육이 이제 노쇠해 가면서 그 노년층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지방 대사에 도움되는 게 이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대표적인 거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 같은 게 이제 노인 장 건강, 변 배출하고 하는데 도움되는 게 식이섬유 같은 게 모자르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이 모자라서 신진대사가 잘 안 되게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부족하기 쉬운 게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영양소가 종합 비타민인데, 종합 비타민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맞게 설계된 게 이제 실버 비타민이라고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약물 복용하는 순서 같은 거를 말씀을 중첩됐을 때 이제 기름 성분 오메가3 같은 거는 식후에 바로 드시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비타민 B 같이 수용성 같은 경우는 식전에 복용하실 수도 있는데 고함량이거나 미룰 때는, 위가 약하실 때는 식후로 돌려서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노년기 식욕 부진하고요, 장 건강, 노년기 이완성 변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식욕 부진 같은 경우는 매우 흔한 노인 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 중에서 이제 30~40%까지도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뚜렷한 질환이나 이제 복용하는 약제가 없는데도 음식 종류가 이제 단순해지고요, 식사량이 이제 감소해서 유발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영양이 불균형되고요, 체중 감소가 초래되고, 그래서 이제 노쇠하고 이제 근육이 감소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하고 근감소증하고 노쇠로 이어지기 전에서 식욕 부진 상태에서 이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해결한다는 것은 원인을 교정해야 되고 적절한 치료가 또 따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뚜렷한 원인 없이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와 식사와 관련한 즐거움이 감소돼 갖고 우울하거나 외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또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용하시는 약제 중에서 여러 가지 약제를 복용하시는데 내분비하고 대사 관련되는 약제나 진통제, 그다음에 신경정신과 약제, 그다음에 감기약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일단 식욕 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의 운동성 감소가 되죠. 이제 운동이 점점 약해지니까 젊으실 때 비해서, 그럴 때는 이제 위장 운동 촉진제 같은 걸 써서 또 해결하실 수 있고, 신체 활동이 적은 경우는 적절한 이제 운동요법으로 또 식욕을 촉진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력하고 후각 같은 이제 그런 감각 기관이 약해지면은 그래도 또 이제 그럴 때도 식욕이 떨어지실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는 이제 혼자 이렇게 자꾸 지내시다 보면 자꾸 이제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식사하는 그런 게 좋다고 돼 있고요. 그 음식 종류도 좀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시긴 하죠. 그래서 몸이 이제 그 생리적 변화로 따지면 식후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식욕 촉진 호르몬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후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도 분비가 되는데, 우리 식욕 촉진 호르몬은 자꾸 감소하고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은 자꾸 증가를 해서 식욕이 자꾸 떨어진다고 또 돼 있어요. 호르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식사와 관련된 이제 즐거움이 이제 감소된다고 또 돼 있죠. 이제 노화에 따라서 시각이나 미각, 후각 이런 기능이 감소하면서 식사의 즐거움이 줄고 식후에 이제 그 만족감이 자꾸 줄고요. 그다음에 분비되는 이제 도파민 호르몬이 자꾸 줄어서 또 이제 식후 즐거움이 감소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울증 같은 경우가 또 중요한 그 요인이 되고요. 그 먹고 싶은 욕구하고 배고픔 자체가 이제 감소된다고 돼 있어요. 그 식사를 하는 환경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계시다가 병원에 입소를 하거나 시설에 이제 가시게 되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또
이제 식욕이 감퇴돼 갖고 자꾸 이제 더 쇠약해지시고 이제 그러는 건데, 잠깐 넘겨주실까요? 다음. 그게 어제 보내드린 게 안 잡혀 있었나구나.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욕이 감퇴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저희 혀에서 맛을 감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혀에는 이제 미뢰라고 맛 봉우리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이나 음식이 물이나 침에 녹아가지고 그 미각 구멍이 이렇게 딱 맞아야 맛이 느껴지는데요. 음식이나 물이 침에 녹지 않으면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시게 되면 자꾸 구강이 건조해지거든요. 뭔가 침도 마르고 그래서 구강 건조가 있으면 맛이 없어지는데, 입이 마르고 침이 마르면 음식 맛이 우선 없어지고 식욕이 감소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있는데 쓴맛, 단맛, 신맛, 뭐 감칠맛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혀의 맛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8일에서 12일마다 이제 계속 교체가 되는데요. 근데 한 10일 정도 맛을 느끼게 되면은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감각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교체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기능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맛을 느끼는 게 또 잘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맛을 느끼는 먹는 스타일은 동타이랑 그러면 나이 연세가 되시면서 짠 맛을 또 특히 느끼는 부분이 더욱 빨리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짠 맛을 덜 느끼게 되면 음식 맛이 더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60세부터 그게 눈에 띄게 증가를 해서 80대까지 계속 증가하는 그런 기능이 교체율이 자꾸 떨어져서 그렇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입맛 감소 이유가 또 맛은 냄새가 좌우하게 되는데, 후각 기능이 자꾸 떨어지게 되죠. 후각도 미각하고 똑같이 그 교체율에 의해서 점막세포이기 때문에 같이 교체가 되는데, 연세 드시게 되면 그 후각세포 교체율 때문에 자꾸 냄새도 덜 맡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도 미각이 자꾸 없어지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음식 맛을 자꾸 못 느끼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더 진한 냄새가 나와야 똑같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다음에 같이 식사하지 않고 이제 혼자 먹기 때문에 또 입맛도 떨어진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을 많이 하거나 치아나 구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뭐 치매나 파킨슨 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식욕도 감퇴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식욕 촉진 호르몬은 감소하고 포만감을 일으키는 호르몬은 증가를 해서 식욕이 자꾸 떨어지게 돼 있다. 그다음에 연동운동, 위장의 연동운동, 움직이는 소화력에 대한 운동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식도에서 내려가는 그 연동운동도 부족해져 가지고 그래서 식욕이 자꾸 더 감퇴되면서 식사량도 감소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입맛 감소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건조하지 않게 자꾸 물을 자꾸 섭취하시는데, 생수통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조금씩 자주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껌 같은 거 드실 때 이제 당분이 별로 없는 이제 자일리톨 껌 같은 것도 좋다고 돼 있어요. 그걸 자꾸 씹으시고, 그래서 침이 자꾸 유발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약물 때문에 자꾸 입이 마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의사나 약사하고 상담을 해서 거기에 대해 관련된 거는 좀 이렇게 조언을 받으시면 좋고요. 영양소를 잘 섭취를 또 하시는 게 좋아요. 영양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자꾸 촉발되니까, 그다음 구강 관리를 잘 하시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자꾸 바깥에 나가서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오히려 또 자꾸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요. 그다음에 영양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양제 중에서 이제 실버 비타민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이제 나눠드리려고 갖고 온 비타민 병이 있어요. 음료수가 있는데 거기 아미노산이 이제 필수 아미노산 10종 들어있고 비타민 들어있는 그런 거니까요.
가실 때 한 병씩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드시면 영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실까요? 이제 노인성 변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대장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대장근 이제 1.5m 길이라고 돼 있고요. 그 소화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장 끝 부분에서 시작해가지고 직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연결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흡수를 하고 비타민 B하고 K를 형성을 해서 합성을 해서 소화 후에 남은 찌꺼기를 대변으로 이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 요즘 대장암 발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대장 내시경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대장에 안 좋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은데 붉은색 고기 음식이 대장암 발병을 많이 늘리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방 함유량이 높고 고온 그 조리가 많고요. 또 가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돼 있고요. 흰살 고기 같은 걸 드시는 게 낫고 직접 굽는 것보다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대장은 척추보다 더 많은 그 말초신경을 가지고 있어서 제2의 뇌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걸 앓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신경하고 연결돼서 그렇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대장의 주요 기능인 수분 흡수도 맹장이나 이게 상행결장, 횡행결장 뭐 이런 데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루에 1 내지 2리터 정도, 그다음에 최대 5 내지 6리터 정도가 그 수분 흡수가 되는데 대변으로 이제 100에서 150ml 정도 배설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균 작용이 있어요. 그 신생아의 대장은 이제 무균 상태인데 출생 후 바로 장내균총이 형성될 정도로 대장 내 세균이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K를 생성하고 인체 내로 흡수돼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장이 위산의 영향으로 거의 무균 상태인 것과 달리 대장에는 이제 살균 작용도 없고요.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균성 발효를 일으키고 분변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가 이제 하게 되면 장 점막에 염증 생기거나 기타 이제 다양한 장애로 이제 대장 연동 운동이 심해지면 장 염증이나 궤양이나 장 내용물의 자극에 의해서 설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수분하고 전해질 보충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극이 없는 흰살 생선이나 닭고기, 그다음에 그를 이용한 이제 단백질 같은 것들이 좋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차거나 뜨거운 음식 이런 건 피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걸 드시면 설사하는데 더 자꾸 심해지니까. 그다음에 양배추 같은 것들은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양배추에 이제 장내 과도한 가스 같은 게 발생하고 이제 복부 팽만이 될 수 있습니다. 변비에 좋은 식습관은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을 섭취하시면 좋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물 대신에 커피를 자꾸 마시면은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더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안 좋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하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식이섬유를 자꾸 드셔야 되니까 잡곡 같은 거를 이제 자꾸 드시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칼슘이 아주 많이 높은 그런 칼슘이 많은 식사는 그런 건 좀 피하라고. 칼슘이 자꾸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발효식품을 자주 드시라고 돼 있고, 그래서 노인성 변비는 그 심혈관계 질환으로 또 사망할 위험성도 높여요. 그래서 배변 활동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자꾸 커진다고 돼 있어요. 그 인지 기능도 자꾸 저하돼 있고요.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배변하는 습관이 중요하시고요. 그러니까 숙변을 밀어내고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 이런 걸 먹는 게 좋습니다. 장 속에 쌓인 대변이 대장을 막아서 이제 장 폐색으로 악화되거나 뇌경색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또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성 변비는 그 일반적으로 식사량이 감소해서 또는 치아나 이제 소화 문제 등으로 식사량이 감소해가지고 노인성 변비가 생길 수 있다고 돼 있고, 수분 섭취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또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수분 섭취 부족한데 이제 주로 원인이
뇌실금이나 배뇨 장애 때문에도 수분 섭취를 자꾸 잘 안 하시게 되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식이섬유 섭취 부족이 또 있어요. 신체 활동량이 부족해서 자꾸 변비를 더 자꾸 악화시킨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하고 골반근 근육이 노화돼서 대장의 운동 능력 같은 게 떨어져서 그 이완성 변비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변비 유발하는 약물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기침 억제제나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 콧물 같은 데 쓰는 거, 그다음에 칼슘, 철분, 제산제 이런 것들이 다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를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수분 섭취량 늘리기, 섬유질 섭취하기, 바깥 활동량 늘리기, 그다음에 유산균 같은 걸 복용해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기 이렇게. 변비약에는 이제 그 팽창성 변비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팽창성 변비약은 1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비약인데요. 주로 섬유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그 장 내용물을 불려가지고 변을 많게 내보내게 하는 그런 원리로 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복용 후에 그 12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소요돼요. 길게 소요돼요. 그래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식후에 바로 복용하는 것은 이제 소화를 더디게 하고 복통을 유발하니까 공복에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대표적인 걸로 이제 차전자피나 푸른 주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적고 임산부나 수유부도 사용 가능한데 약효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삼투압성 변비약이라고 있는데요. 그 위나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수분이 유입되게 돼서 이제 딱딱한 변을 이제 무르게 해갖고 내보내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락트로스나 솔비톨 글리세린 이런 걸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이나 72시간 후에 약효가 발효되는데 부작용이 적고 순하게 작용하는 거는 맞지만 이 가스를 발생시키니까 복통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자극성 변비약이 세 번째로 있는데 요건 이제 연동 운동을 촉진해요. 그래서 장벽을 자꾸 자극을 해서 그 대변을 나오도록 장을 자극해서 하는 건데 복용하게 되면 6시간에서 8시간 후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취침 전에 복용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변비약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거 요즘 선전하는 게 이제 둘코락스나 그런 것들 있죠. 뭐 요즘 쉽게 복용하시는 변비약이 거기다 많이 속하고요. 근데 일주일 이상 이제 장기 복용하시게 되면 그 대장 연동 운동을 이제 둔해지게 하거나 비타민 결핍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복용할수록 그 요구량이 많아져 가지고 점차 복용량을 늘려야 되는 그 위험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 우유 이런 것들하고는 이제 2시간 이상 간격을 둬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연화성 변비약이라고 있어요. 이제 배변 윤활제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이제 지방하고 수분을 이렇게 섞이게 해서 변을 연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변 표면의 수분 작용을 증가시켜서 그 변의 통과가 원활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대변이 연화되기까지 1 내지 3일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성분이 도큐세이트라는 성분인데 그 보통 이 연화성 변비약하고 자극성 변비약을 합쳐서 많이 이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드시게 되면 그 취침 전에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 8시간 정도 후에 배변 작용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